5페이지에 무등록 중개업과 이중등록 금지하는 부분 저 보죠. 자, 그 무등록 중개업 거기 보니까 자,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이 있습니다. 등록의 실효라는 게 뭐예요? 등록의 효력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가 거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예요?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그리고 폐업 신고. 자, 사망하거나, 자,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합니다. 죽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해산. 해산은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인이죠. 법인이 해산하면, 해산하는 순간에 효력이 없어져요. 자, 그럼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등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폐업 신고는 스스로 문 닫는 거고, 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강제로 문 닫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 취소나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 효력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등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효력이 이렇게 없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무등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무등록. 무등록이란 등록 안 하고 뭐 하는 거? 중개업을 하는 거죠. 자, 무등록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아까 무등록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아마. 자, 무등록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뭘 안 하는 거? 중개업을 하는 거. 자,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무허가업자라고 표현하죠. 많이들 또 신문 같은데 아직도 신문이나 언론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무허가업자라고 표현하는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 옛날에 허가업종일 때가 아직도 그냥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등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무등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등록은 여러분들처럼 등록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 게 무등록이 아니라 등록 안 하고 뭐를 한다면 중개업을 한다면 이게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무등록은 일단 여러분들이 형벌부터 기억해 놔야 돼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걸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앞으로 3- 이렇게 표현한다면 앞에 3년 이하 징역이고요. 이건 벌금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뭐예요?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무등록은 일단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무등록은요. 자, 뭐가 없느냐?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뭐가 없다? 보수 청구권이 없다. 이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는 사람한테 많이 아마 보수 주신 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보수 줬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수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대부분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그때 이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등록.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보수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자, 이때 만약에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즉 보수를 줬습니다. 무등록업자한테. 근데 이때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 왜 돌려받을 수 있다? 예, 보수 청구권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아예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버려요. 이거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보수 청구권이 비록 없어도 이 보수 준 것은 어떻게 한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나와서 옛날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자연채무라 그래요. 그래서 준 거는 안 줘도 되지만 이 자연채무는 안 줘도 되지만 준 것은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태. 자,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자연채무라 그러는데, 근데 요 최근에 요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되는데요. 자, 무등록업자 간 보수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등록은 요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아까 등록 효력이 실효 없어지고 나서 중개업한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무등록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등록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뒤로 지금 뭐가 나오죠? 이제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부분이죠. 자,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나옵니다. 이중등록,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중등록을 금지한다. 그러면 이때 이중등록은,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여기에도 등록하는 거예요. 즉, 서울에 어느 구에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원주에서 다시 등록하는. 자, 그래서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중등록이죠. 이중등록을 일단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중 등록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자, 아까 상대 등록 취소하는 개념이 있었죠? 자, 상대 등록 취소란 이건 뭐라 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적이라고. 그래서 재량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등록 취소는 이거 뭐냐? 이거는 절대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를 해줘야 돼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는 사유 절대 등록 취소고요. 그다음에 형벌 1-. 그래서 이중 등록은 지금 법으로서 완전히 금지예요. 그러나 이제 이중 등록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못해요. 왜냐? 여기다가 등록하고 여기다 등록을 딱 하려면 전산이 어떻게 돼요? 이미 뜨죠. 그래서 등록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그러나 이중 등록을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금지를 해놔야지만 이거 못하는 거죠. 자, 만약 이중 등록 금지라는 거에 규정이 없다면 이중 등록이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등록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중 소속이 나옵니다. 이중 소속. 아까 이중 소속 잠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이중 소속은 자, 여기에다가도 여기는 이제 등록하고요. 여기에 소속했거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도 소속되고 여기도 소속되고 이게 이중소속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는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 사무실에 등록해 놓고요. 다른 사무실에 뭐 했다면 소속했다면 이게 이중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소속하고 어떻게 되고요? 여기다도 소속. 이것도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일단은 금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중소속이 허용됐었습니다. 허용됐다가 다시 금지를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금지하냐면 너무 책임지지 않고 업무를 갖다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소속을 금지하는 이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A, B, 갑을병으로 하죠. 자, 갑사무소, 을사무소, 여기에 병사무소 이렇게 했는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소속되는 거예요. 그냥 명함을 서너 개씩 갖고 다닙니다. 여기 거 명함, 저기 거 명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전문, 여기는 상가 전문, 여기는 토지 전문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전문으로다가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백화점식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 상가, 토지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전문을 하는데 A가 여기는 자, 주택 물고 오면 어디로 넘기고 여기 물고 자, 그냥 상가 쪽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이런 형태가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금지한다? 이중 소속을 금지해요. 요즘 이렇게 하는 형태가 법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도 저쪽에 있죠? 거기 가면 법률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을 맡아오죠? 그럼 이제 형사사건 맡아오면 어디에다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남겨주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 맡아오면 어디다가?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 남겨주고, 거기 커미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변호사 나중에 할 때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지 않고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사무장이랑 많이 상담을 하죠. 사무장들이 많이 브로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수입료 나오면 거기서 얼마 떼먹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옛날에 사실 부동산도 이게 많았었어요. 이게 뭐 지금도 사실 많긴 많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를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다. 자, 이중 소속을 자 일단 보죠.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즉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형벌 1년 이하. 그 형벌로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자, 그러면 또 이거를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걸 이중소속하다 적발되면요. 이때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취소는 아니고 정지예요. 이중소속했다고 자격 취소시키면 연락이 공부한 거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격 취소가 아니고 뭐다? 자격 정지될 수 있고. 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처분되는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처분되는 거예요. 자, 자격 정지가 될 수도 있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형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도요. 중개보조원도 어떻게 된다? 중개보조원도 당연히 뭘 금지한다? 이중소속을 금지하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여기 소속하고 여기 소속하는 거 금지예요. 이 중개보조는 특별한 처분은 없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형벌과 처분은 같이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대여하는 부분을 보죠. 자, 등록증에 대한 양도 대여를 그 다음에 또 양수를 금지한다. 등록증 양도 대여 양수를 금지한다. 양도 대여가 뭐예요? 빌려주고 넘겨주는 거죠. 양수가 뭐예요? 받는 거죠. 주는 거 받는 거를 모두 금지합니다. 자, 아까 제가 등록의 성격, 교재 이렇게 보면 그 교재 갖고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등록은 이신전속적이라고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긴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대여를 일단 금지해요. 만약에 등록증 양도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이 등록 반드시 취소돼요. 즉 절대 뭐가 된다? 네,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되고요. 형벌 1-1. 자, 양도대여하다 적발되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되고 형벌 1-1. 양수 받은 자 어떻게 돼요? 양수 받은 자도 어떻게 돼요? 1-1이죠. 준 자 받은 자 1-1. 자, 저번 주에 공부한 거 또 기억 한번 해보시죠. 자격증 양도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웠죠? 자격증 양도대하면 자격 어떻게 되고 빌려주면 아 이거는 제가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자격증 마찬가지죠. 다른 자격증도 양도대하면 어떻게 된다? 다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의사 자격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변호사 이거 다 하면 취소돼요. 뭐 의사 변호사는 취소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자격증은요. 국가 자격증은 일단 빌려주면 다 취소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아까 자격 정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소속공개사 뭐 한 거? 이중 소속했을 때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취소. 그 다음에 또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 저번 주에 배운 겁니다. 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자, 다시 한번. 양도대하면 뭐 떠올리라? 취소되고 1-1 떠올리세요. 다시 한번. 아마 지겹게 얘기할 겁니다. 양도대하면 뭘 떠올려라? 취소되고 1-1. 등록증 양도대하면 등록 취소되고 1-1이고요.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자격 취소되고 1-1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죠. 도대체 어떤 게 등록 취소고 어떤 게 어떤 게 자격증 양도되고 어떤 게 등록증 양도되냐. 자, 이거를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과연 자, 자격증 양도대는 어떤 게 자격증 양도대가 되는 거고 등록증 양도대는 어떤 게 등록증 양도대가 되냐. 보면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요. 빌려준 거 비슷하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격증 양도되느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등록증 양도되냐. 자격증 양도됐지. 그럼 자격증 네 갖고 가라. 자격증 덜렁덜렁 빌려가면 이게 자격증 양도되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는 잘 한번 구분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대 차이점. 요번에도 지금 이렇게 시험에서 이거 갖고 좀 이의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두 국민고충천연이라는가 거기서도 해석을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자,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대여 구분한 거. 일단 자격증 양도대 보죠. 자, A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격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B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자, A를 끌어들이죠. 야, 나 중개업해야 되니까 네 자격증 좀 필요해.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A가 A 명의로 뭐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B가 업무를 한다면 처음부터 누가 업무를 한다면 B가 업무를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 자격증 양도대예요. 자, 이 사람은 비록 자기 명의로 등록을 했지만 뭐를 빌려줄 목적으로? 자격증을 빌려줄 목적으로 등록한 거죠. 이게 자격증 양도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집에 가서 뭐 보고 있고 애 보고 있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빠져서 누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B가 일하는 거죠. 이게 자격증 양도대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등록증 양도대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증 양도. 자, 똑같이 A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만큼 A가 직접 업무를 해요. 업무를 직접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내가 일할 목적으로 등록한 거예요. 내가 직접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뭐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그 개업공개서 중에서 지금 서울 문정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외국인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코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근데 국적이 어떤 사람?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거주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자기네 국적 간 사람들은 또 의무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일정 부분 살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업을 하다가 셧다운 내리고 몇 개월 동안 거기 또 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사무실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 고객들 뭐 다 이렇게 하면 또 손님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네가 와서 업무 좀 해라 라고 만약에 B한테 넘겼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 네, 등록증 양도대가 되는 거예요. 자, 구분합니다. 나는 중개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애초부터 다른 사람한테 넘길 목적으로다가 뭘 했다면 등록을 하고 넘겼다면 뭐가 되는 거? 자격증 양도되고 그러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직접적으로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일을 못할 때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 맡겼다면 뭐가 되는 거? 등록증 양도되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만 판례상으로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판례지만 저번 주에 언급했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언급하려고 넘긴 거예요. 자, A가 단지 몇 건만 내가 하고 요 상황에서 이제 얘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분이 이제 등록증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단지 몇 건만 형식적으로 내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도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에 해당된다라는 판례는 있어요. 왜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몇 건만 한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를 완전히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다가 몇 건만 하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 양도대여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자, 큰 틀로 봐서는 애초부터
다른 사람한테 넘길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돼요. 일정 기간, 이 일정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회 통념의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얘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겼다면 이건 뭐 된다? 등록증 양도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로 걸리는 게 좋아요? 일단은 답은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안 걸리는 게 좋죠? 예, 답은 안 걸리는 게 좋고. 그래 만약에 최악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예, 등록증 양도를 걸리는 게 좋죠. 왜요? 일단 뭐는 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증은 일단 건질 수 있죠. 만약에 자격증 양도를 걸리면 자격 날아가 버리죠.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건 나중에 경찰들도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자격증 양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공부하셨다가 혹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뭘로? 나는 이걸로다가 주장을 끝까지 해서 재판정까지 가져야지만 뭐가 살려진다? 네, 자격증이 살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시라. 자, 그래서 양도대여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90페이지로 넘어가요. 결격사유. 오늘 아마 결격사유를 다 하려고 하는데 시간상 아마 좀 힘들겠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결격사유란, 자, 이 결격사유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 요건이죠. 자, 결격사유가 있어야지만 등록돼요? 없어야지만 등록돼요? 네, 없어야지만.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 반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결격사유 효과부터 먼저 본다면 결격사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업중개사부터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일단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뭐 한다? 할 수 없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했다가 빠꾸된다 그랬죠? 반려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결격사유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와중에 결격사유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네, 절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 못 하고요. 들어왔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 보죠. 고용인 하면 뭐예요? 직원이죠, 직원. 자, 직원 뭐뭐 있었어요? 소속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있었죠? 소속중개사 누구예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고, 용어의 정의. 머릿속에 소속되었다 떠올리라 그랬죠? 누구에게? 개업중개사에 소속된. 그럼 이제 읊어나갈 수 있죠?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랬죠? 자, 중개보조원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하는 자,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 일반 사무 이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뭐라 한다?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랬죠. 바로 둘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종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취직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종사를 하다가 결격사유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결격사가 없어가지고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잘라라는 얘기예요. 몇 개월 내에? 자, 2월 내 그 사유를 뭐하라? 해소하라.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가 그 직원을 2개월 내에 해소를 해줘야 돼요. 해소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르라는 얘기죠. 결격사유를 만약에 해당되면 2개월 내 해소하라. 만약에 결격사유를 이렇게 채용했거나 아니면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자,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위반 시에
위반 시에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자, 업무정지란, 업무정지. 이제 새로운 용어들 한 번씩, 뭐, 물론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업무정지란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업에서 영업정지란 말 많이 듣죠? 영업정지를 이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업무정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개월 내에 안 잘라주면 일단 업무정지. 자, 그러면 보죠. 결국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쪽에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결격사유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일단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 나오죠? 자, 여기에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민법에서 배우셨죠? 제한 능력자. 자, 이 제한 능력자. 뭐 옛날에는 무능력자라고 그랬었어요. 뭐 행위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이 어떻게 한다? 제한된다.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었죠? 미성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표현했죠? 이 용어가 이제는 뭘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로 돼 있냐면 민법은 바뀌었는데 아직 중개사법이 용어가 이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민법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피한정후견인. 다른 법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으로 표현한다라고 적용한다라고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는 안 바뀌었어도 공인 중개사법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로 안 바뀌었어도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지금 금치산자로 한정치산 쓰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일단 같이 써야지만 되는 거. 자, 그러면 미성년자부터 보죠.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 미만. 만 19세부터죠. 성년으로서 해당되죠. 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법률에 일할 때 뭡니까? 법정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합격은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일단 뭡니까? 이 등록을 하려면 결격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년이 되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법정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법전에 동의를 받아도 등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일단 혼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뭘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혼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으로서 인정되죠? 여러분들 저기 대충 들으신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그 다음에 이걸 성년으로 의지한다, 의제 성년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미성년자 몇 살이면 혼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미성년자 있죠? 몇 살이면 혼인할 수 있어요? 몰라요? 물론 부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혼인신고하신 나이는 만 둘 다 18세입니다. 예. 옛날에는 16세와 18세였었어요. 남자가 18세, 여자가 16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됐나? 이것도 남녀차별이래요. 참 남녀차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녀차별이에요. 왜 하필 남자는 18인데 왜 여자는 16세냐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만 18세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할 때 부모 동의서가 당연히 미성년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어요. 혼인했다면 자, 민법상으로는 뭘로 취급하죠? 성년. 자, 그러면 이때 중개사법에는 이거 성년을 취급하느냐?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중개사법에는 나이만 갖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보죠. 자,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의 대상자가요. 일단 대상자를 봐야 되죠. 자, 질병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 뭐 이제 옛날 얘기로 말하면 맛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요. 자, 피성년 후견인의 대상자. 일단 대상자 보는 거. 대상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다면 아예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돼요? 없다. 그러니까 맛이 완전히 간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간 사람. 자, 근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결격사유? 아니다. 제가 이 사람의 대상자만을 지금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중에서 법원에 뭐예요? 심판을, 즉 선고를 받아야지만.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뭘로 해주세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 나 맛이 갔으니까 피성년 후견을 해주세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촌인의 친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다가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면 법원에서 선고, 즉 심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순수하게 그냥 맛이 간 사람입니다. 이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선고된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예,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뭐 정신장애, 그쪽 보건복지부 일과 좀 틀려요. 이건 법률적인 일인데, 대부분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저기 뭡니까, 저기 보건복지부 그쪽에 사는 거 있죠? 그것만 많이 하죠. 근데 왜 이건 하느냐? 이거는 주로 돈 때문에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후견인이 필요하죠. 후견인 누구예요? 내가 후견인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챙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많이 해요. 결국은 이런 돈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조금은 좀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독적으로 법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맛이 갔어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맛이 갔어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거예요. 나 부동산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이 결격서 벗어나야 되는 방법.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이제 나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도로 뭐 해달라? 원위치해달라고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취소 선고를 받아야지만 벗어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능력자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뭐한 자? 복권되지 않은 자를 보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 파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파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이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진행한다? 채무자, 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있죠?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회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파산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일단 먼저 보죠. 자, 회생,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서 살려주는 거예요. 생자가 살려주는 생자죠. 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돈을, 자, 여러분들 회생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회생도 들어보셨을 거고, 개인 회생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회생이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갚아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면제줘요. 자, 회생 신청을 하면요. 이제 회생 결정을 하죠. 그러면, 자, 내가 빚이 지금 뭐 1,000원 있다. 근데 1,000원을 지금 못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일정 금액을,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정 금액을 감면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내가 빚이 1,000원 있을 때 200원은 감면시켜주고 얼마 남아요? 800원 남죠? 그거를 매월 2냐 3년 기간을 정한 다음에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한다? 돈을 갚는 거죠. 자, 그래서 회생은 살려주는 거다. 자, 그러면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 안 됩니다. 이건 살려주는 거라고 했죠? 위에 문구를 보니까 뭐만 나와 있어요? 파산만 나와 있지. 회생 안 나와 있죠? 2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자,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 안 돼. 무조건 일단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파산은 뭐다? 회생은 살려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파산은 뭐냐면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죽인다 그러면 좀 세상이 좀 화목해서 진짜 죽이는 것 같지만 진짜 죽입니다. 뭘로 죽인다?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즉,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돈 이제 안 갚아도, 자, 일단은 채무를 일단은 변제하는 것을 일단 막아줍니다. 채무 변제 의무를. 자, 채무 변제 의무를 일단 막아줘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채무 변제 의무를 막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경제권을 박탈시킵니다. 즉,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경제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박탈돼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대기업이 어디다? 계열사, 기업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법원이라고 합니다. 왜요? 망한 회사들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파산 절차 지금 하는 회사들 싹 갖고 있어요, 지금. 회생하는 절차도 법원에서 관리하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권을 박탈하는, 개인 회생해도 마찬가지 법원에서 경제권을 박탈합니다. 자, 바로 그럼 경제권을 박탈했으니까 돈 벌으면 내 거가 아니죠. 누구 거예요? 네, 법원 겁니다. 돈 벌면 다 뺏어가요. 자, 그러면 이 파산을 아예 죽이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를 일단 중단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채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나 이제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채무 변제 의무를 부여는 해놓되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의무만 부여해놓고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도 안 정해놔요. 그냥 무조건 채무 변제 의무, 법적인 의무만 부여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 복권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죠. 그럼 뭐 할 때까지 결격사유? 복권될 때까지가 결격사유죠. 자, 복권되면 결격사유 바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자, 복권되는 방법을 보죠. 여러 가지가 이 법에 보면 복권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돼요. 뭐냐면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10년이 경과된다면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라. 자,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면책. 이건 뭐예요? 책임을 면한다. 무슨 책임을 면한다? 여러분들이 면책 많이 들어보셨죠? 면책이란 개념, 아마 면책이란 그 문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파산 신청하는 거 대행을 누가 많이 해요?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하죠? 거기 보면 이 문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광고 문구에. 자, 그 글자들을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해석? 책임을 면해준다. 그럼 무슨 책임을 면해준다? 예, 돈 갚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변제 의무는 그대로 부여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도 안 정해 줍니다. 자, 그러나 돈 갚을 책임은 일단 의무를 부여를 해놔요.
그런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 갚을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책임을 면해줬으니까 어떻게 나 이제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신청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곧바로 면책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제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복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책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딴 데다가 딴짓 해가지고 뭐 썼다거나 뭐 부동산 투기했다거나 도박했다거나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면책 결정이 안 내려져. 그러면 이제 복권되는 방법 판결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열심히 돈 벌어서 채무를 어떻게 돼요? 변제해줘야 돼요. 자, 판결을 받으려면 채무를 어떻게 한다? 변제해줘라. 그러면 열심히 돈 벌죠? 경제권이 어디로 가 있다 그랬어요? 법원에 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열심히 벌면 누가 뺏어가요? 네, 법원에서 뺏어갑니다. 다만 굶어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생활비는 기본 생활비는 줘요. 150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좀 틀립니다. 액수가 그 상황에 따라 식구라든가 여기에 따라 뭐 한 번 경험이 있으신다 150만 원 이게 그 사람의 그 상황 식구 부양 식구도 있죠. 그 경우는 조금씩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일정 부분을 주고 돈 다 뺏어가요. 뺏어간 다음에 그걸 누가 마요? 법원에서 축적을 한 다음에 일정 액수가 모이면 다시 채권자에게 이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하면 채무가 어떻게 돼요? 다 변제가 되겠죠? 자, 돈 다 갚았습니다, 이제. 그럼 나 이제 돈 다 갚았다. 복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복권 신청을 합니다. 나 돈 다 갚았다라는 거 증명해서 법원에다 복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복권 판결을 해주겠죠?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돈 다 갚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변제 다 했다라고 해서 복권되는 거 아니고요. 복권 신청한 상태에서 복권되는 거 아니죠? 자, 요거 두 개는 이미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 상황 된다고 해서 복권되는 거 아니죠? 최종적으로 복권되는 시점은 언제? 복권 판결을 받게 되면. 자, 그러면 면책 결정도 못 받았고요. 복권 판결도 돈 못 갚으면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돈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도저도면 몇 년 계기라? 10년 계기라. 그러면 당연 복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어디다 쌓아놓고 마늘밭에다가 묻어놓고 나서 10년 동안 계기면 일단 됩니다. 대신 그 상황에서 중간에 들키면 안 돼요. 10년 안에 만약에 들키면 뭐가 되냐면 사기 파산이 됩니다. 돈 있는 거 어디다 묻어놓고 나중에 중간에 만약에 들킨다고 사기 파산이 되면서 이 당연 복권이 없어져 버려요. 10년짜리 이 10년 뒤에 복권되는 게 없어집니다. 어쨌든 잘만 해가지고 당연 복권되면 이제 마늘밭에서 파서 써먹으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돈 갚지 않으려면 몇 년 계기면 된다? 10년. 자, 왜 10년이라는 개념을 줬냐면 자, 재산권을 박탈시켰잖아요. 재산권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법원에 가 있죠. 이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재산관리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이란 그 개념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복권되는 방법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면 곧바로 뭐가 되는 거? 결격사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벌받은 자 있죠? 금고 이상의 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집행이 어떻게 된 거죠?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된 것으로 보는 자. 자, 그 다음에 자,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집행이 면제가 된다면 이때 몇 년간 결격사유 3년.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랬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금고 이상의 실형 보죠. 자, 금고 이상 하면
자, 뭐뭐 이상하면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금고 이상하면 뭐가 들어간다? 금고가 들어가죠. 그럼 금고 이상하면 금고, 형이죠, 형. 실형, 금고, 그 다음에 징역, 그리고 뭐가 있다? 사형이 있죠? 근데 사형은 일단 여기서 제외하고요. 왜 제외해요? 어차피 죽을 거죠? 네, 죽을 거니까 일단 제외하고 두 가지만 갖고 보죠. 금고와 징역. 자, 이거 제가 11월 달 강의했을 때 아마 개념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뭐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전에 뭐 공부하셨던 분들도 아마 좀 들었을 겁니다. 자,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은 4년, 4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요 가까이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기 무실동 가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과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공통점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강제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징역할 때 이 역자가 뭐예요? 노역할 때 역자죠. 자, 노역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해요. 요즘 어디 케이블 텔레비전 보니까 저기 자이언트라는 저기 뭐야 그 드라마 있죠? 옛날 했던 거. 그게 요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자이언트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때 그 초기 때 보니까 뭐 김범수인가? 그 양반이 왜 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옷 입고 뭐 채수장인가 그 도로 닦는데 일하러 나가고 그러죠. 그거 보셨어요? 그 죄수들이 죄수복 입고 나가죠. 왜?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강제 노역이에요.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요 강제 노역을 이렇게 밖에 내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오는 왜 경부고속도로 또 있죠? 왜? 그거 인부의 반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에서 그걸 따고 나서 인력을 갖다가 지원받았는데 어디 사람들? 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나갔는데요. 지금은 안 나갑니다. 외부로 안 나가요. 지금은 그 안에 공장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책상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공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도 줘요. 얼마 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게 됐구나. 그게 한 2012년 한 4년 됐구나.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KBS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제가 봤는데 청주 여자교도소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여자교도소가 나와요. 근데 월급 받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8만 얼마 받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뭡니까? 저 장기수 있죠? 왜? 무기수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 나오는데 그거 와가지고 나중에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나가서 와가지고 나중에 나가면 뭐 하겠다. 이게 월급도 주죠? 그리고 먹여주죠? 재워주죠? 혹시 갈 데 없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면 월급도 줍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노역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금고는 뭐예요, 이거는? 예, 그냥 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고형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교도소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노역은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주로 정치사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뭡니까? 왜 교통 이렇게 운전하다가, 예, 뺑소니는 좀 틀려요. 그럼 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징역형을 받는데요. 그냥 부주의로 인사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목적을 대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자,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그 다음에 교통사범 같은 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틀리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금고형을 많이 받는데, 자,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그냥 교도소에서 있다가 텔레비전 보고 나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예. 안 가는 게 좋죠? 이게 원래 답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벌금이 있나요? 벌금도 형이라고 그랬죠? 벌금은 금고 미칩니다. 벌금은 없어요. 자, 요것만 일단 나오고요. 자, 집행 종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 종료됐다. 그러면 만기 출소한 거죠. 만기 출소. 자, 교도소에 이제 만기해가지고 출소됩니다. 뭐 먹어요? 요즘은 두유 먹는다 그럽니다.
두부 먹지가 두유를 먹는데요, 요즘은요. 자, 그럼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 그러더만요. 두유 먹는다고. 자, 어쨌든, 자, 종료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자, 그러면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자, 뭐뭐로 본다. 이거 아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그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어떻게 돼요? 간주하는 자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는 누구냐면, 자,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을 받아요. 자, 가석방이란 뭐예요? 석방을 해주긴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내보내는데, 앞에 가짜는 임시가 혹은 가짜 할 때 가짜입니다. 석방을 해주는데 가짜로 석방시켜준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도소에서 뭐는 몸은 빠져나오죠. 그러나 내가 받은 형은 어떻게 돼요? 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뉴스에 가석방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가석방 됐다고 해서 교도소에서 나온 종료된 게 아니죠. 가석방된 것은 교도에서 뭐만 빠져나온 거고 몸만 빠져나온 거지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가석방 돼가지고 남은 형, 즉 자녀형이 뭐가 된다면? 끝난다면? 종료된다면? 이게 가석방 기간이라 그래요. 이건 법적으로는 가석방 기간이라 그러는데, 자, 자녀형이 뭐가 된다면? 종료된다면. 남은 형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자, 이 형이 종료가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형이 완전히 끝났죠. 근데 교도소는 몸 빠져 나왔죠. 그래서 종료된 것으로 뭐한다? 간주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심할 것. 가석방 시점에서 3년이 아니죠. 가석방 시점에서 3년이 아니고 뭐예요?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해 줘야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가석방의 의무부터 기억해놔야 돼요. 가석방이란 뭐라 했어요? 가짜로 석방시켜준다. 즉 교도소에서 몸은 빠져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 남아있다. 자, 그런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면제. 이제 종료되면 그때부터 3년인데 집행면제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행면제는 또 뭐냐? 집행면제. 집행을 면제한다. 즉 면해주는 거죠. 이건 뭐냐?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집행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특별 사면입니다. 줄여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특별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형 살았던 것은 면제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3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특사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얼마 남았어요? 남은 형? 1년 남았죠. 요 1년을 어떻게 한다?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1년형이 없어지는 거죠. 결론. 자, 내가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나 징역 몇 년 받은 거와 같아요? 2년. 그렇죠. 1년이 면제됐죠. 그러니까 2년 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풀려난 시점부터 해서 몇 년? 3년을 계산되죠. 가석방과는 좀 틀리죠. 자, 그건 틀린 개념을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특별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시켜주는 건데요. 특별 사면과 대비된 또 하나의 용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일반 사면. 자, 일반 사면이란 용어예요. 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는 형법도 봤고요. 상법을 봤고 여기는 지금 형법을 공부하는데 깊이 있는 내용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자, 일반 사면은 내가 받은 형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그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있었던 것이 뭐로 된다?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있었던 것이 아예 없었던 것.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자 뭘로 풀려났다? 일반 사면으로. 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내가 받은 이 3년 형 자체가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나 징역 3년 선고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나 징역 3년 아예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 예,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특별사면은 여기서 또 몇 년을 계산해야 되고 3년을 계산하는 거죠. 왜? 1년만 면제됐지 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받은 것은. 그러니까 3년 계산해 주는데 이거는 있었던 것이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없었던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반 사면 받으면 바로 벗어난다. 이런 걸 외우지 말고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의 차이점을 잠깐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 집행 면제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외부에서 형 받은 것도 나오고요. 형의 시험 완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3월달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와 요게. 나머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금고 이상형의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형 하면요. 금고 이상형 하면 이미 위에서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용어를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죠? 집행유예 의미부터 파악해줘야 돼요. 집행이란 뭐예요? 집행이란 형을 실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형, 집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사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징역과 금고에 집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집행이죠. 자, 집행이란 금고와 징역 집행은 교도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뒤에 유예는 뭐예요? 예, 유예, 뭘 유예한다, 미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한다? 미루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교도소 가요 안 가요? 네, 안 간다. 자, 나중에 헷갈려 버립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형사 사건 있죠? 형사 사건으로서 변호사 선임하죠. 변호사 선임하면 집행유예만 나와도 성공보수 달라 그래요. 왜? 뭐 안 하니까? 어디 안 가니까? 예, 교도소 안 가죠. 그래서 조건이요. 보통 이제 형사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가 조건을 답니다. 내가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줄 테니까 성공보수 줘.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란 어쨌든 집행을 미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번 선고해보죠. 자, 집행유예는 5년 범위 내에서 판사가 알아서 선고합니다. 제가 이제 얘만 들은 거예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죠? 그러면 징역 1년 선고했으니까 교도소에 집어넣어야죠? 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야죠. 안 가죠?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징역 1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뒤에 한마디 더 넣어야 되겠죠. 집행유예 2년. 그럼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몇 년간? 2년간 어떻게 했다? 예, 미루겠다는 얘기예요. 징역 1년 선고를 하되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2년간 미루겠다. 요게 이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도소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효과를 한번 보세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 2년이 조용히 지나면 그 사이에 만약에 딴짓하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이 집행유예 선고가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1년 동안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조용히 끝나면 요때 선고의 효력이 자, 형의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효력이 실효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자, 2년 기간이 조용히 끝나면 나 징역 1년 선고받은 거 안 받은 거? 그렇죠.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집행유예 2년이 끝나면 1년을 갔다 온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효력이 아니라 갔다가 나온 거랑 똑같다라는 효력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돼요? 1년을 안 받은 거 같은 거예요. 안 받은 거, 즉 선고 효력이 어떻게 된다? 실효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세요. 금고 이상형의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이 뭐가 되는 거고 결격 사유자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3년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효력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1년을 갔다 온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여기 3년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효력 자체가 아예 실효 없어진 거죠. 결국 이 2년이 끝나면 나는 징역 1년을 안 받은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은 2년 끝나면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즉, 자, 유예 기간 동안만 뭐가 된다? 결격사이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벌. 형벌 받은 거 하나 더 있네요. 이 법 위반해서. 자, 밑에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뭐 했을 때? 벌금형을 받았다. 한다면 요때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 자, 이 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자, 숫자가 나오니까 좀 조심해줘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 밑으로다가 벌금 받은 것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법 위반한 것은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은요.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을 위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300만 원 액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형벌까지도 결격사 만들어 놓으면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액수, 이게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조금 무겁다는 얘기예요. 벌금형이. 이게 여러분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벼운 위반 사항까지도 좀 결격사에 대한 좀 심하니까 300만 원의 액수를 일단 넣어놨다는 거. 그리고 이 법이 아닌 무슨 법?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은요. 다른 법에는 벌금형 결격사유 아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이 법과 다른 법이 같이 위반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의 비슷한 그 같은 위반 행위 사안에 주택법이 위반되는 경우 있어요. 자, 이 법도 위반되고 주택법도 위반되고 이렇게 위반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재판을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이제 선고를 내리거든요. 두 가지 법 위반해서 벌금 얼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벌금 내리다 보니까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 개념이 섞여버리는 경우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중개사법 위반하고 주택법 위반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600만 원 벌금 형을 선고받았으면 두 가지 법 위반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여기에 중개사법이 위반이 100만 원어치인지 200만 원어치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두 가지
이상 법을 갖다 한꺼번에 위반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중개사법과 타법을 분리 선고하라라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에 대한 액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에서 벌금형 3년. 자, 이 벌금형도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형벌이죠.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금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형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자, 특별 사면 받았습니다. 이 교도소 들어갔다, 일단 교도소 들어갔다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죠? 흔히들 전과자 그러죠? 근데, 자, 특별 사면 받았습니다. 1차, 특별 사면은 그렇다. 일반 사면 받았습니다. 전과자일까요, 아닐까요? 입니다. 자, 징역이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조용히 끝나서 형의 손괴 실효됐어요. 전과자? 이죠. 이것도요. 자, 2번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전과 기록에 있죠? 자, 이것도 벌금형 전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여기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건데 전과자는 아니야. 되게 궁금해요. 뭐 별거 아니지만 이거 다 전과자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뒤면 선거하죠? 선거할 때 뭐예요? 뭐 전과자가 많니 어쩌네. 저 후보자 중에서 전과자가 많다 어쩌고저쩌고 하죠? 대부분 이제 보면 파렴치범보다는 주로 이제 뭐 운동권 있죠? 해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지만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에서 선고받았다면, 자, 2년 지나갔다면 성의 선고 효력이 실효 없어진다 그랬죠? 일반 사면 받았다면 있었던 것은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왜 이게 전과라 했느냐? 전과라는 개념은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경찰 쪽의 실무 용어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뭡니까? 전과 기록 있죠? 전과 기록. 이거를 기록입니다,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면 받았다 하더라도 옛날에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형벌 이걸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두는 걸 뭐라 한다? 전과 기록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든다면 전과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예가 바로 뭐냐면 옛날에 김대중 내려놓은 사건 있죠. 그 사건을 잘 한번 보세요. 그 김대중 내려놓은 사건에서 연루받았다는 사람이 다 뭘 받았어요? 나중에 일반 사면 받았습니다. 일반 사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다시 재정 신청했죠. 재정 신청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일반 사면을 받았으면 있었던 것이 비록 없었던 걸로 되어보지만 기록은 뭘 남아있어요? 계속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죠. 그럼 전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전과 기록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일반 사면을 받아도 끝까지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무죄 판결 받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빨리 쫓아내려고 벌써 박수 치고 있네. 다음 주에는 99페이지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